지금 월가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바로 약달러 트레이딩. 환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신흥국 가야지. 그러면 언젠가 먼저 터닝을 하지 않겠냐? 신흥국 투자를 늘리자. 미국이 느리게 간다 쪽입니다. 네. 한국이 더 좋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긴축을 좀 덜 하거나 네. 못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원자재 국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 약세죠.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돈이 신흥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이제 있거든요.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주식에 대해서 특히 신흥국, 한국. 그렇다고 저희가 미국 주식을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을 텐데 상대적인 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 대표님. 아침에는 잘 안 나오신다고.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나오고 싶은데 예. 저희 회사가 레드카페 보셨어요? 그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레드카페 보셨어요? 봤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지금 물바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게스트를 이렇게 네. 자주 나오도록 존중하는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의 인연도 그럼요. 뭐, 옛날 예. 저희 직장 상사분이십니다. 예전. 예. 예, 예. 네. 뭐 진짜 예전 얘기고요. 네. 요즘 시장이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와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진짜냐? 네, 진짜냐? 가짜냐? 그것도 있고 네, 또 예. 미국만 잘 나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별로 네. 뭐 지역별로 어떤 네. 차이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약간 좀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 보니까 코스피 타겟이 가장 높은 하우스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까? 네, 올해 말에 코스피 3,000을 찍어 넣은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데 네, 비해서 예, 좀 높게 예. 찍혀 있었고 저희가 네. 작년 이제 7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린 네. 다음에 계속 그 전망을 고수하고 있고 네.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그때 사실 저희 전망을 사람들이 들어보면 뭐 저희가 경제를 좋게 보는 거 아니고요. 네. 어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시장 금리가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금리보다 훨씬 높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의 그렇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네. 혹은 부동산 PF 네. 리스크 그렇고 뭐 SVB가 파산한 것도 그렇고 네. 그런데 왜 주식을 좋게 보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사람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무식하기 때문에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주식을 결정하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 한 가지만 뽑아라 했을 뭔가요? 때 물가 아니냐 네. 그죠? 물가 결국 통화 정책이 물가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네. 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그리고 미국의 물가는 작년 6월부터 고점을 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거 저런 거 볼 거 없이 물론 뭐 실적이나 경기 봐야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한 놈만 패기 때문에 네. 한 놈만 팼을 때 물가가 떨어진다면 계속 주식은 뭐 채권 포함해서 자산 가격에는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는 보고 네. 있고 그렇다면은 작년 6월에 물가 고점을 쳤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나. 네. 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지금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도 주식에 대해서도 계속 좋게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동성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밸류에이션이 오버됐다. 미국도 봐라. 7개 빼고는 안 오르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란 걸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네. 이 돈의 양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의 2차 대전에 육박하는 속도로 돈을 풀었습니다. 네. 거의 한 2, 3년 동안 GDP의 25%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에 푸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리먼이 망했을 때 미국이 여전히 엄청난 부채를 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엄청난 자본에 대한 투입으로 들어갔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금융권 안에서 돌던 손실을 메꿔주는 돈으로 멈췄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는 달라요. 직접 사람들의 주머니에
특히 그 사람들이라는 건 돈이 없으신 분들, 네. 하루에 3끼도 못 먹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주니까 바로 2끼 먹다가 3끼 먹으면 당연히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네네. 없겠죠. 얘는 인플레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번 코로나가 달랐던 것은 정부가 돈을 쓴 거는 뭐 과거 위기랑 똑같았는데 단 그 돈을 직접 소비에 유발될 수 있는 분야로 썼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렇게 쓰면 인플레가 생기죠.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주식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죠.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돈들이 다시 지금 어디가 있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줄었을 리는 없죠. 정부의 부채가 많다는 건 바로 민간의 자산이 많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민간의 자산은 지금 어디가 있냐? 부자들한테 갔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네네. 제가 그거랑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저희 네, 듣는 그래서 거라서. 저 이제 균형을 우리가 수호해야 네. 됩니다. 근데 부자들한테 돈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 다 썼죠. 그러니까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정부에서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돈을 또 받았어요. 예, 예. 다 합쳐보면 대략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 이 돈을 어디다 쓰냐? 당연히 뭐 아이패드 샀을 거고요. 차도 샀을 거고요. 뭐 다 샀죠. 그런데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돈 다 써서 없어요. 네. 그럼 이 돈은 어디가 있냐? 기업으로 일단 갔겠죠. 네. 그럼 기업은 그 돈을 자사주를 매입하든지 혹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겠죠. 네. 근데 이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돈은 결국 폭포수가 흐르듯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 부자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실물 경제에 소비를 하지만 인플레를 일으키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지 않고 이 돈은 주로 투자에 쓰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투자라는 건 결국 될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몇 안 되는 주식만 오르냐? 세금은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뿌리죠. 정부의 돈을 네네. 뿌리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피같이 번 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델롬에게만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음. 자본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본의 구성이 돈이 없어서 매 이 상품에 대한 소비 내지는 서비스 소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에게 원래 가 있었는데 정부가 돈을 뿌려서 그때는 인플레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는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뿌렸던 그동안의 재정을 상당 부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은 가지고 있던 뭐 일종의 여분의 자본, 그러니까 일종의 저축이 되겠죠. 이 저축을 굉장히 돈이 되는 효율적으로. 아주 나한테 이익을 가져줄 네. 수밖에 없는 일부 주식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결국 주식의 네. 긍정적 모멘텀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어떤 이 통찰적인 면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네. 두 번째는 자본의 구성이 부자들에게 가 있다. 네. 이것이 주가를 오버밸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고 있지 네, 않나. 그렇죠. 뭐 예. 지난 한 1년 이상 지금 네. 뭐 작년 총가요. 예,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네. 뭐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 나올 예, 때부터 예, 시작해서 모든 시장의 초점은 그냥 물가에만 딱 맞춰져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네. 뭐 CPI 0.1% 차이가 예. 나스닥 2%씩 움직였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네. 통화 정책의 각국의 흐름은 네. 지금 뭐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예. 있는 건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보면은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 세계의 어떤 국가별 밸류체인 관점에서 좀 저는 네.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예. 제가 준비한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국가별로 밸류체인 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원자재 생산한 다음에 뭐 제조를 막 하고 뭐 조립도 하고 하다가 최종 소비자로 가겠죠. 네. 이게 나라가 다 달라요. 네. 원자재 생산국이 있고 소비만 하는 나라가 있고 중간에 한국처럼 제조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작은 소비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이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그리고 이 원자재 국가들까지 가게 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이게 마치 채찍을 흔든다라고 해서 채찍은 잠깐 흔들지만
저 끝에는 굉장히 크게 흔들리죠. 네. 채찍 효과 혹은 거미집 이론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 기침을 하면 뭐 한국은 몸살에 걸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미국은 소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이 덜하고 가장 큰 변동을 겪는 나라가 이 원자재 제조업 국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의 손잡이 손잡이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라가 이게 다 다른데 최근에 정확히 이 흐름대로 기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이 조금 나빠도 혹은 유럽이 조금 나빠도 제조업 국가나 원자재 국가는 힘들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내렸죠. 네. 그리고 원자재 국가 중에 뭐 우루과이, 베트남, 네. 베트남도 이제 제조업 국가고 이런 나라들이 내렸고요. 많은 제조업 국가들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들입니다.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폴란드, 뭐 최근에 체코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곧 내릴 네. 애로서 제일 먼저 이제 꼽는 나라가 보통 브라질, 인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체코, 폴란드도 곧 내릴 거다. 네. 한국도 연내 내릴 거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절대 부인하고 있지만 연내 내리는 쪽으로 거의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면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디냐? 당연히 미국과 유럽이 될 겁니다. 네. 미국, 유럽이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소비자 국가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각국의 통화 가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정책이 통화 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뭐 복잡한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해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위로 가면 달러 대비 강해지는 거고 네. 이제 밑으로 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똑같이 움직여요. 보통은 그게 정상이에요. 나라별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네. 그런데 3월까지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4월부터 갑자기 중구난방이 됩니다. 네. 어떤 나라는 달러 대비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약해지고 뭐 어떤 나라 엄청 강해지고 어떤 나라 엄청 약해지고 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3월 이전까지 즉 통화들이 달러 대비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모든 나라가 통화 정책이 똑같았을 때였습니다. 네. 똑같다는 것은 전부 긴축할 때였습니다. 네.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 아까 원자재랑 제조업 국가들은 이거 보니까 경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선진국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 네.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화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달러 대비 강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별화가 생기는 거고요. 요게 4월부터 이제 계속 차별화가 있다가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좀 애매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7월 더 빨리 하면 6월 중순부터 갑자기 약달러가 강하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자 이것이 다시 모든 국가들의 통화가 동조화되면서 여기서 동조라는 건 이제 인플레 대응은 끝났다.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쪽으로 모든 나라들이 전환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네. 그게 지금인지 7월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기다려 적어도 저는 뭐 3개월 이상은 안 걸릴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한 2, 3개월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한 저의 고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달러를 가치가 결국은 글로벌 통화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다이버전스가 계속되고 있고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바로 약달러 트레이딩이거든요. 이 약달러 트레이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환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네. 주식을 사요. 지금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약달러 트레이딩이 지금 월가에서의 테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국으로? 그럼 신흥국 가야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달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인데 지금 신흥국들, 제조업 국가랑 원자재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동안. 그런데 그래서 쟤네들은 금리도 내리고 그러면 언젠가 먼저 터닝을 하지 않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상대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신흥국 투자를 늘리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밸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방향이 네. 밸류 체인에 관련돼서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냥 예. 경기가 사이클이 있다. 있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전에 네. 사이클을 보면 유럽이 좀 먼저가 있었고, 예. 중국도 따라가고 있었고, 그렇죠. 미국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그랬죠. 네,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네. 지금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래도 야 순서가 있으니까 네. 순서대로 갈 거야. 네. 그게 그런 네. 의견도 있는가 하면 네. 이쪽에는 네. 야 이제 그런 거 다 없어. 네. 다 이제 돈 코로나 때문에 푸른 돈 회수하면서 네. 회복하는 시기니까 네. 뭐 그런 거 없어.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예. 이 두 가지 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이 느리게 간다 쪽입니다. 네. 한국이 더 좋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모멘텀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좋았고요. 네. 그동안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긴축을 좀 덜하거나 네.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그 또 채찍 효과에 의해서 네. 미국 외 지역이 더 강한 모멘텀을 네. 갖습니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뭐 원자재 국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렸죠. 초반에는 힘든 게 좀 이어져요. 네. 근데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 나라들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 약세죠.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돈이 신흥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도 주식에 대해서 특히 신흥국, 한국 그렇다고 저희가 미국 주식을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을 텐데 상대적인 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좀 먼저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더 그렇죠. 제조업 보시네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한 나라들이 있고 또 이 제조업 국가들 중에서 꽤 빠르게 한국이 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근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금리가 올라서 레고랜드 사태가 더 심화됐을 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조용했죠.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연초에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PF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당시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네. 얘기가 있었듯이 조용하다가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저라기보다는 이제 채권 시장이 의심하기로는 한국은행이 4월달에 타겟보다 하회하고 있는 단기 금리를 타겟으로 3.5%로 맞추기 위해 통화량을 흡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뉴스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네. 아니면 원래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 부동산 PF의 어떤 약한 골이었던 새마을금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마도 하느니 3.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뭔가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이 100도를 넘어가면 끓듯이 3.5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도 적정한 금리는 우리나라에 3.5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더 낮은 금리가 되지 않겠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터진다는 것은 뭔가 그 해당 레벨에서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좀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잘 한국은행한테 우리가 의심하는 게 그때 네. 금리를 낮췄다. 예. 네. 그게 낮췄다는 게 좀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 네.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예. 크레딧 채권 시장이 한번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결국 핵심은 부동산 PF지 않습니까? 네. 돈이 돌아가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시중금리, 그러니까 타겟은 3.5여도 시중금리는 좀 낮아야 돼요. 실제로 4월 달까지 낮았습니다. 네. 대략 타겟보다 30bp 이상 낮았어요. 네. 이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네. 낮다가 근데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네. 난 타겟인데 네. 말을 안 듣네. 물론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흡수하자마자 터졌어.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낮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내 금리를 지금 보면 예. 지금 뭐 90일짜리 통화채부터 예. 50년짜리 국채까지 예, 다 있죠. 3.6에 그냥 금 쫙 그었잖아요. 써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쫙 일자로 그었는데 미국은 더 낮죠. 훨씬. 네, 그러니까 예. 장기 금리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우리 금리 얘기한 네. 해줬으니까 네. 금리가 국내 금리가 지금 뭐 너무나도 일자로 플랫하고 일자로 플랫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가정을 할 때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일드 커브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네. 굉장히 일드 커브가
장기 금리가 높은 겁니다. 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네. 미국제 신용물 금리가 뭐 3.8, 3.7 이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 역전폭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단기 금리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장기 금리가 높은 겁니다. 네.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일자로 돼 있으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장기. 근데 미국은 이게 훨씬 밑에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는 미국처럼 된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 그럼 기준금리를 앞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네. 그러한 기대가 생길 때 네. 기대가 생기면 중장기 금리가 먼저 밑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아도 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된다고 하죠. 네. 미국처럼 역전되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나중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장기 금리가 네. 먼저 가 있다가 네. 나중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얘가 다시 단기 내려오는 쪽에 이렇게 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수익률 곡선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럼 여기 나옵니다. 있던 게 이렇게 됐다가 예. 아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려면 예, 예.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해서. 예, 복잡한데. 그렇지만 예.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또 플랫하게 한번 돼야 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내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시기는 뭐 올해 중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되는 경우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마 내년 중에는 계속 플랫이 되는 상황을 보고 그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 한국의 장기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3.5 이상에서는 네, 크게 고민 없이 네, 담아도 될 것 같고요. 네, 3.5 밑에서 살려면 금리 인하를 보고 사야 됩니다. 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주식 시장 얘기로 좀 다시 예, 들어가 예, 보면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이 3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상반기에 생각보다 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좀 아웃퍼폼한 국가들도 그렇죠. 꽤 있고요. 예. 하반기로 놓고 보자면 네. 매력도로 팀장님이 네. 평가를 하실 때 네. 시장별로 네. 어디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 시장별이라는 건 순위를 지리적인 뭐 시장인 미국 거고요. 시장 예. 아니면 신흥국 시장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뭐 유럽도 있고. 지금 보면 네. 일본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은데 제가 원래는 일본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 틀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엔화에 대해서 금리를 안 변화하잖아요. 지금 계속. 네. 그러면 원래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다른 나라는 금리 올리고 그렇죠. 있고 일본은 계속 네. 동결하니까 약해지는 게 맞는데 원래 그런데 그러다가 보통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처음에 약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 그러냐면 경제가 좋아질 때 그래요. 네. 경제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 약한 엔화와 저금리의 힘을 얻어서 드디어 경제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골라야 됩니다. 요런 나라. 네. 지금 일본 들어가긴 뭐 일본 좋아요. 근데 조금 늦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금리를 내린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중국이라는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중국도 금리를 먼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엄청 헤매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에도. 그런데 뭐 아주 좋아지진 않겠지만 최악을 점점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전 들기도 네. 하고 한국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강세. 네. 얘가 반도체 경기를 후행합니다. 네. 반도체가 먼저 갑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는 사실 3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네. 이미 2, 3분기가 지나면 최악을 넘어설 거다라는 걸 그때 반영한 거예요. 네. 미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도체가 저점 치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살 거죠. 네. 반도체 저점 치면 그동안 수출 다 까먹던 게 반도체인데 수출 괜찮아지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도 계속 워낙 강세로 네.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더욱 만약에 연준이 3분기 중에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거나 더 나가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러면은 이제 신흥국에는 굉장히 큰 트레이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밸류체인과 비슷하게 제조업국가 쪽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출 네. 필요가 이제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순서로는 앞으로 이제 인하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 인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해당 국가 물론 한국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브라질, 인도 그리고 동유럽이 제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 금리 내리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싼가요? 좀 비싸긴 하죠. 단 좋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좋게는 보지만 미국은 계속 재정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인플레를 일으켰던 요 많은 돈들을 더 이상 지출을 안 하는 방식으로. 저희 미국 좋게 봐요. 순서상 나래비를 세웠을 때는 약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떨어질 것 같고 다만 금리 인하를 하면 그때 한번 미국이 이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다시 미국을 좀 쳐다보자.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네. 그동안 미국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들이 네. 좀 쉬는 것가 쪽으로 나올 타임이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쩔어있던 애들 얘네들로 이제 한번 쳐다볼 때가 됐다. 네. 그런 거.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면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외환 시장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밀접한데 밀접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그냥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내려오는 것이 예. 뭐 모든 면에서 네. 다 좋아 보이고 네. 정부도 뭐 기업도 다 원하는 반대. 네. 사실 그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면을 좀 개선을 해야 예. 우리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뭐 이번 지난 한은 총재 기자회견 네. 동의 때에서도 한은 총재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네. 뭐 제가 오늘 구조적 문제를 얘기할 건 네.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어떤 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제가 그런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이클릭한 네.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지금만 보면 환율은 분명히 반도체 경기에 후행해서 아래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수급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한 편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환율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막 작년처럼 오를 때 이럴 때는 우리 뭐 전 세계 국채 인덱스 막 늘 거고 뭐 우리 뭐 이거 하면은 뭐 외국인 자금 얼마 들어오고 뭐 그런 환율 얼마 하락 효과 있고 예. 이러다가 환율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미근해지나요? 조용해. 지금 조용해.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환율에 따라서 우리 어떤 공무원의 정책이 바뀌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인덱스, 주식 인덱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인덱스에 우리가 편입을 하는 거를 물론 정부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 네. 안 알겠는데 우리가 뭡니까? 통화량입니까? 그거는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움직일 때 뭐 위쪽 아래쪽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통제하는 것을 통제력을 놓칠까봐. 굉장히 좀 네.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이 외국인들 때문에.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뭐 옛날처럼 막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가려면 맞습니다. 예. 이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하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할 것 같고 네. 팀장님 아침 시간은 처음 네. 모시는데 네. 자주 좀 오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소견 들려주시고요. 네. DB금융투자 무농철 자산전략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